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결정을 하였다고 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대응 실패 이후 FEMA는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초 FEMA의 한 전문가가 일본을 방문했던 때일입니다. 당시 일본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요. 후지산 폭발의 불길한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고 만약 폭발하게 된다면 무려 267만 명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관료주의적인 절차와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일본 전문가가 정부 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인데요. 우연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접한 그는 일본은 20년 전에 멈춰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은 FEMA 전문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 소속 재난대응 전문가 제시카 밀러예요. 요즘 그리스 산토리니의 끊이지 않는 지진 소식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해요. 6,400번의 지진, 대피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2년 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때를 떠올리게 해요. FEMA의 재난대응 전문가로서 그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내린 결정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35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FEMA에서 7년차 베테랑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자연재해 대응 전략 수립과 현장 지휘를 담당하고 있죠. 모든 것이 바뀐 건 2022년 11월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사태 때문이에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FEMA 본부에서 일상적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보고였어요. 1984년 이후 38년 만의 활동 징후였기에 모두가 긴장했죠. 저는 즉시 현장 대응팀 부책임자로 지정되어 하와이로 향했어요. 마우나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에요. 해발 4,169m의 거대한 화산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심각했어요. 지진계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화산가스 방출량도 급증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은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어요. 용암 흐름을 예측하고 위험 지역을 설정하고 대피 계획을 수립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어요. 먼저 용암 흐름 예측이 빗나갔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용암이 흘러들어갔고 위험하다고 본 지역은 오히려 안전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통신과 지휘 체계였어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예측 모델을 사용했고 정보 공유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죠. 한 지역의 주민들은 3번이나 다른 대피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죠. 관광객들의 패닉도 심각했어요. 하와이는 관광지였기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있었죠. 공항은 순식간에 마비됐고 항공편은 부족했어요. 일부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며칠을 대기해야 했죠. 숙박시설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식료품과 생필품 부족 현상도 나타났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됐어요. 용암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고 화산재는 광범위한 지역에 퍼졌어요.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고 관광업은 완전히 마비됐죠. 우리의 대응은 계속해서 뒤처졌어요. 실시간 상황 파악이 어려웠고 대응 계획을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문제점을 분석했어요. 대응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통합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의 부재였어요.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혼선, 실시간 정보 공유의 부재, 느린 의사결정 등이 주된 원인이었죠. 2023년 내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죠.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어요. 관료주의적 절차와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2024년 초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지진 대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일본 방문을 결심했어요. 우리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시스템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예요. 당시 저는 일본의 시스템이 우리가 찾던 해답이 될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후지산 폭발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2024년 1월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찾아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대응 실패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지진 대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이었기에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전역이 후지산 폭발 가능성으로 술렁이고 있었거든요. 수도권 인구의 60%에 달하는 267만 명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정부의 대응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도 있었죠. 1990년대 말에 출판된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이유로 이 만화가 예언한 2025년 7월 5일의 대지진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보다 만화책의 예언에 의존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더구나 이런 불안감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본 체류 첫 주는 도쿄 근교의 재난관리시설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첨단 장비와 시설은 분명 인상적이었죠. 지진 감지 시스템, 재난 대비 시설, 대피소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운영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관료주의적 문화였어요.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느렸죠. 간단한 결정도 여러 부서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됐어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죠. 둘째 주에는 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어요. 한 지방도시의 대형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거든요. 소방서와 지자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됐고 주민 대피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죠. 각 지역별로 대응 방식이 달랐고 통합된 지휘체계도 없어 피해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는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었어요. 지진, 태풍, 폭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어서 사이타마현에서는 직경 40m의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이런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 공동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개별적인 사고로 치부하려 했죠. 일본 기상청과 재난관리청을 방문하면서 더 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많은 문서가 수기로 작성되고 있었고 부서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이런 아날로그적 시스템은 큰 약점이었죠. 머무는 동안 일본의 재난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도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했죠.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실제 운영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부처 간 협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어요. 2주간의 일본 체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겉과 속이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겉으로는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여전히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했죠. 하와이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점들이 여기서도 발견됐어요. 마지막 날 호텔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 실시간 재난 문자, 민관 협력 네트워크 등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영상 아래 달린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댓글들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재난 문자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한 호평이 많았어요. 일본의 한계를 목격하고 실망감을 느끼던 중에 본 한국의 시스템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죠. 과연 한국의 시스템은 어떨지 기대감을 안고 말이에요. 이번에야말로 우리 FMA가 배워야 할 진정한 모델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요.
2024년 2월 유튜브에서 본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뒤로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영상을 돌려보며 메모를 작성했어요.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대응 실패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해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도착한 날 마침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발령됐거든요. 놀랍게도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휴대폰으로 영어로 된 재난 문자가 왔어요. 외국인도 배제하지 않는 세심한 재난 정보 전달 시스템에 첫 인상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정보가 AI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연구원 김태준 박사의 안내로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게 됐어요.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기상 데이터, 집안 움직임, 하천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여기에 위성사진, 과거 재난 데이터, SNS 정보까지 통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김 박사는 최근의 성공 사례도 보여줬어요. 2023년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 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시스템이 침수 지역을 90% 이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설명했죠. 이는 제가 하와이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 우리는 용암 흐름 예측에서 큰 오차를 보였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재난 문자 시스템도 단순한 문자 발송이 아닌 종합적인 정보 전달 체계였어요. 상황별로 미리 준비된 메시지 템플릿이 있고 AI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해 자동으로 내용을 수정하죠. 외국인을 위해 12개 언어로 자동 번역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까지 제공된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발전된 지진 대응 시스템이에요. 전국에 설치된 지진계가 지진파를 감지하면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경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이내에 전국에 경보가 전달된다니 정말 놀라웠죠. 산불 대응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드론과 위성이 산불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AI가 불길의 확산 방향을 예측해요. 이를 바탕으로 진화 헬기의 최적 투입 지점까지 자동으로 계산한다고 해요. 2023년 강원도 산불 때는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관 협력 체계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어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자원봉사 단체들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죠.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각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해요. 자원봉사 시스템이 특히 체계적이었어요. 평소에도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고 재난 발생 시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었어요. 이는 제가 하와이에서 겪었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디지털 트윈 시스템도 감탄스러웠어요. 도시 전체를 3D로 구현해놓고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었죠. 예를 들어 폭우가 예상되면 어느 지역이 먼저 침수될지, 대피로는 어떻게 확보할지, 구조대는 어디로 투입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하와이에서의 용암 흐름 예측도 훨씬 정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불과 10년 만에 구축됐다는 거예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졌다고 해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모든 재난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과 대응을 자동화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FMA에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였죠.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FMA 본부가 있는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4월의 뉴올리언스 국제재난관리 컨퍼런스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한국의 전문가들과 다시 만나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고 그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김태준 박사는 제가 제안한 단계적 접근 방식에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컨퍼런스 발표에서 저는 FEMA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숨김없이 공유했어요.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대응 실패부터 시작해서 일본 시스템의 한계를 목격한 경험, 그리고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접하고 받은 충격과 깨달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나라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조차 재난 대응 시스템의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그들에게도 큰 희망이 됐어요. 김 박사의 보충 설명도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게 아니었다고 해요. 세월호 사고라는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를 겪으며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는 거였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그들의 자세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김 박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시스템 도입의 성공 비결을 몇 가지 조언해 주었죠. 첫째는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둘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한국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다고 해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교훈이 된다는 거였죠. 셋째는 사람 중심의 접근이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결국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런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와 마인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조직 문화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름이 되자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부서 간 협력도 조금씩 늘어났죠. 시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어요. 가을에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FEMA를 방문했어요. 일주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함께 고민했죠.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어요. 연말이 되자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포함됐어요. 비록 작은 규모지만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죠. 한국의 전문가들도 지속적인 자문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2월 그리스 산토리니의 지진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년 3개월 전 하와이에서 겪었던 좌절감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떠올랐죠. 비록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작은 나라의 크기가 아닌 그들의 혁신 정신과 실행력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선 그들의 자세였어요. 재난 앞에서 하나가 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기꺼이 경험을 공유하려는 열린 마음까지.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미국이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때로는 작은 나라에게서 더 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선 그들의 자세였어요. 재난 앞에서 하나가 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기꺼이 경험을 공유하려는 열린 마음까지. 이런 점들은 분명 우리 미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재난 대응은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문제였고 위기 앞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화의 문제였죠. 세계 최강 대국인 우리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에게 겸손히 배워야 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에 보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믿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